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가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하죠. 제철 대하 요리 특집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의 냄새부터가 정말 최고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교차로에 신호등 옆에 추가로 LED 신호봉을 설치해 신호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한 줄 신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 한 줄 신호봉 설치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줄 신호봉이 도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 신호봉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왜 필요한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한 줄 신호봉을 처음 도입한 지자체는 강원도 삼척시인데요. 한 줄 신호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차체가 높은 대형차가 앞에 있거나 악천후 때문에 신호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보조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원형 3색 교통신호등을 지탱하는 깃대 옆에요. 한 7m 길이 정도의 신호등 LED 장치를 덧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 한 줄 신호등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삼척시뿐만 아니라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설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만 들어보면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습니까?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신호봉 한 개를 설치하는데 무려 2,200만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오. 전국 차량 신호등이 47만여 곳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10%에만 설치한다고 해도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무사항이 아닌 이 신호 보조 장치를 다는데 지자체가 앞장서는 것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교통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한 줄 신호등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거리 이상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야간 LED 등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향후 설치 여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자체가 너도 나도 좋다고 막 설치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이런 지혜도 좀 발휘를 해야 네.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제법 되는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위조 지폐 소식 들고 왔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위조 지폐인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위조 지폐 적발 건수가 6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한 가게에서 위조 지폐를 내고 도주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받은 가게 사장님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 위조 지폐인 걸 한 번에 알아차리셨나요? 이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위조 지폐를 받은 사장님의 아들이 올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돈을 받자마자 이거 너무 수상한데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에 빛도 비치지 않아서 바로 위조 지폐인 걸 알아보셨다고 하고요. 손님을 붙잡고 손님 이거 위조 지폐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조 지폐를 낸 손님이 진짜 지폐가 맞다면서 역성을 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인 어머니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나를 속이려고 하냐라고 오. 하자 바로 이 손님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올린 게시글에서는요. 위조 지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받지 않았고 받자마자 이 부부는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야, 뛰는 위조 지폐범 위에 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바로 알아냈는데. 네, 지금 이 어. 사진인데 보면 진짜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냥 덥석 내면 그냥 덥석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위조 지폐 구분법을 몇 개만 알아도 이거 감별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조 지폐로 의심되는 지폐를 일단 받으시면요. 밝은 곳에 비춰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백 공간에 비치는 초상화가 있는지를 한번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우측 사각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숫자 그리고 사괴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지폐 우측 끝부분에 은색 선이 나타나는지도 보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화폐를 위조, 변조한 경우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지폐를 잘 안 쓰잖아요. 네. 다 그냥 전자 왔다 갔다 카드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더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한번 꼭 확인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호황인 산업이 바로 키즈 명품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을 두고 한 부부가 사연을 올려서 이 소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초등학생 아직 이런 값비싼 명품을 매기엔 너무 어린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부부간에 어떤 의견 차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4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는 게 사랑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사연 속에서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본인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위해서 400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D사의 백팩을 사왔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아이에게 벌써 이런 사치품을 사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경제 공부다. 아이가 비싸고 좋은 물건을 좋아하게 키우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거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줄 이렇게 알아야 나중에 돈 버는 사람으로 크는 거고 지금 오히려 명품을 사용하고 받아야 나중에 이런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아빠 입장이라는 이 사연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진짜 경제 공부를 시키려면 주식을 사줘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좀 수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명품 가방이 워낙에 좀 눈에 띄다 보니까 오히려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허영심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이가 오히려 이런 명품을 어렸을 때부터 쓰면서 이런 걸 보는 신미한 분별력 기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죠? 네. 꽤 비싼 가방을 맸다. 근데 이게 이제 평생 가지고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빠가 사주신 가방인데 네. 나는 참 이렇게 고이 간직하면서 내 나이 80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데 그렇죠. 지금 네. 당장은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 초등학교 5학년이란 말이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이웃 간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층간소음을 사과하는 한 어린이의 편지를 받은 노부부가 따뜻한 답장으로 화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 뭐 이웃 간의 이런 강력 범죄까지 번질 만큼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훈훈한 사연, 오랜만이라 좀 반갑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아이가 쓴 편지가 공개가 됐던 겁니다. 한 아파트 19층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였는데요. 이 어린이가 작성한 편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9층에 사는 땡땡이입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그림까지 정성스럽게 그려서 아래층 할머니께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18층 할머니 따뜻한 답장을 건넸습니다.
내용에는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가 시끄럽게 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 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할머니가 늘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단다. 사랑합니다 라는 따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 날 추워지는데 진짜 따뜻하네요. 네. 저 편지가 진짜 명품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쓸 생각을 네. 했을까요? 일단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층간소음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아랫집에 드릴 그림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드린 건 아니고 평소에도 아래층 그 할머님을 뵐 때마다 저희 아이가 뛰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부모님도 사과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때마다 그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 애 기죽이지 말고 혼내지도 말아라라고 따뜻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참 보기 드문 그런 편지 내용이고 네. 야,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출근길에도 잔뜩 움츠리고 걷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얀 입김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도 7.1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오늘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내륙과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에는 안개도 말썽입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까지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9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를 텐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반짝 추위는 오늘까지고요. 내일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2분을 넘어섰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늘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38년입니다. 10월 2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계 어느 나라건 또 어느 사무실 어떤 학교건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죠. 바로 복사기입니다. 네, 1938년 10월 22일은 미국의 발명가 체스터 칼슨이 세계 최초로 전자복사에 성공한 날입니다. 전자복사의 원리를 발견한 칼슨은 전자복사기를 발명했고요. 구텐베르크 인쇄기 이후 최고의 사무기기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자복사기의 발명은 전 세계 회사와 학교, 관공서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야, 전자복사기가 없을 때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네. 저 그 방송 시작하고 초창기에도 뉴스를 기자들이 먹지를 대고 그 위에다 써서 밑에 고개 이렇게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거를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가져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건 혁명이었어요. 대체 언제적입니까? 네.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데뷔한 지 100년 되신 거예요? 이게 먹지는 또 처음 90년대 들었어요. 초반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와. 와, 정말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발명. 체스터 칼슨이 전자복사기를 만들었는데 처음 어떻게 이 전자복사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체스터 칼슨은 대학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뉴욕의 한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야간 로스쿨에 또 진학을 했는데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됐지만 아픈 아버지를 봉양하느라 경제 사정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특허부에서 일하면서 문서를 복사할 일이 많았는데요. 당시 문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카본 복사지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문서와 손에 검은 가루가 묻는 데다가 시간도 많이 걸려서 불편했고 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은 복사를 해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됐습니다. 칼슨은
자신의 이 어려운 형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발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복사기 발명에 뛰어듭니다. 아니 그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편리한 복사기를 발명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 원리를 알아내서 발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나요? 네, 칼슨은 당시 수입의 전부를 쏟아붓고 빚까지 지면서 복사기 개발에 몰두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참다 못한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던 중에 칼슨은 뉴욕 시립도서관에서 이것저것 문서를 검색하다가 헝가리 과학자 폴 셀레니가 쓴 논문에서 정전기를 띤 물질에 가루가 달라붙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가지고 사진을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논문에서 힌트를 얻은 칼슨은 1938년 10월 22일 최초로 전기를 이용해서 글자를 복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쉽고 빠르게 또 특수 용지가 아닌 보통 용지로 복사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일단 아내까지 떠났고 또 빚까지 지면서 이 전자 복사를 향한 그런 열정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성공했다는 건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성공까지는 아직 까마득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1942년 전자사진이라는 이름으로 복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후 20개가 넘는 회사에 상품화 합작을 제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연구한 복사기가 외면받고 시리에 빠져있던 칼슨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데요. 소규모 인화지 제조업체 할로이드사와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칼슨은 1959년 훨씬 실용적인 복사기를 개발했고 결국 복사기는 대중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칼슨은 복사기 특허료로 약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억만장자 당시에. 대열에 와. 들어갔고 죽을 때까지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네,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또 대단한 분이었고요. 네. 이게 저 오랜 인내 끝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고 6, 70년대까지 생각해 보면 이게 등사기였나요? 이렇게 검은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랬잖아요, 우리. 네, 6, 70년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등사기 다 기억하실 텐데요. 파라핀 먹인 등사 원지를 철판 위에 올려놓고 뾰족한 철필로 긁어서 글씨를 씁니다. 이 원지를 등사판에 얹어놓고 잉크 묻힌 롤러를 밀면 종이 글자가 한 장 한 장 찍혀 나오는 이런 원리였어요. 요즘도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를 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유인물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유성 잉크 묻은 롤러를 밀어 등사판으로 인쇄한 문서. 유성 인쇄물이라는 이런 뜻이구나. 뜻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지를 만들 때 직접 손으로 쓰고 등사까지 해서 인쇄를 계속 맞아요. 반복을 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마다 선명도가 제각각이고 맞아요. 안 보이는 글씨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들은 또렷하게 인쇄된 문제지 한 장을 들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가르쳐주곤 했었죠. 네, 이런 추억의 등사기가 지금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복사기가 이게 소개가 된 겁니까? 우리나라의 복사기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60년 신도교역, 지금의 신도리땡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오. 들여온 것으로 서울 명동 미우만 백화점이라는 곳에 설치가 됐는데요. 가격이 당시 승용차 한 대와 같았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는 1962년부터 미국제 복사기가 도입됐는데요. 그의 종로구청과 중구청에 고성능 복사기를 들여왔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등초본 발급받으려면 공무원이 원본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줬기 때문에 짧으면 몇 시간, 길면 이틀까지 걸리기도 했는데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후 1970년대 말까지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복사기가 빠짐없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대학생들한테는 이 복사기가 뗄래야 뗄 수 없었죠. 보급이 막 됐고 그때 수업에 안 들어간 친구들 노트 빌려서 그거 복사했고요. 책값도 아끼려고 책 산 친구들 거 그거 복사해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제가 대학 다니던 1980년대는 정말 대학의 복사 문화의 전성기였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면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받아 적은 저 같은 친구의 노트를 복사하기 위해서였죠. 네,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 노트 안 하고 이렇게 사진 찍지 않나요? 무슨 사진을 찍죠? 그 칠판에 적어놓은 이 아 그래 요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교수들도 칠판에 글씨 안 씁니다. 네. 맞아. 네, 전부 컴퓨터로 이 강의안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죠. PPT에 띄워놓고 하죠. 네. 아, 네, 진짜 요즘은 달라졌군요. 교수들도 달라졌습니다. 네. 또 그 당시에 특히 책,
외국 서적 등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책들 전부 복사했고 또 이념적인 이유로 판매가 안 되는 금서들도 전부 복사를 해서 유통이 됐었습니다. 또 복사기는 학교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규모와 빠르기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문서가 빠르게 복사되고 유통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르기로 대규모 조직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꾼 발명품 복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진짜 복사기의 탄생은 정말 진짜 혁신이었네요. 맞아요.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1년 10월 2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1년 10월 27일은 한강의 13번째 다리 원효대교가 준공된 날입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와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원효대교는 그전까지 실용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 멋이 없었죠. 예쁘지 않았던 다른 한강 다리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미관을 고려한 다리였고 지금까지도 서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원효대교는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그 밑에 가서 참 이거 잘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보십니다만은 굉장히 야간에 조명이 아름답고요. 예뻐. 아, 너무 이쁘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또 불꽃 축제할 때 저희가 또 명소잖아요. 네. 예. 네, 원효대교는 특히 다리 밑이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1970년대 영등포구와 흑석동 방면에서 한강 이북으로 가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있던 한강대교와 마포대교로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게 무리였습니다. 또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여의도 내 교통량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과중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978년 7월에 원효대교 착공에 들어갑니다. 명칭은 원효대사의 이름을 딴 원효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효대교라고 불리게 된 거죠. 총 공사비가 225억 원이 들어갔고 이 다리는 국가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만든 최초의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원효대교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다리라면서요. 맞아요. 그 이전에 한강 다리는 그냥 기능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관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평들이 많았는데요. 실용성과 함께 조형미에도 신경 쓰게 되면서 원효대교에 처음으로 독일에서 개발된 디비닥 공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디비닥 공법은 긴 다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공법이었는데요. 독일에서 이 공법을 시험 적용한 라인강 교량의 경우 다리와 다리, 기둥 사이가 62m였는데 비해서 이 원효대교는 100m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맞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국내에서는 또 이 공법을 시공한 경험자가 없어서 기술자를 독일로 보내 연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디비닥 공법으로 원효대교를 만든다라고 한 이 사실 자체가 화제가 돼서 원효대교 건설 현장에는 국내외 기술자를 비롯해서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견학을 위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난관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마침내 또 원효대교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1981년 10월 13번째 한강다리 원효대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길이가 1,470m고 너비 20m의 4차선 교량이었는데요. 이 다리는 소음 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었고 당시 일반적인 직선형의 둔하고 단조로운 다리에서 벗어나서 부드러운 아치 형상과 강렬한 V자형 교각이 잘 어울려진 모습이 안정감과 우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전엔 원효대교가 한강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또 통행료를 받았었다면서요? 네, 원효대교 준공 이후 한 달 동안 무료 통행을 시범 운행하고 이후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받은 한강에서 가장 비싼 다리였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차량들이 원효대교를 기피하고 우회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든 회사는 가로등 전기요금도 뽑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 1983년 2월에 건설사에서 원효대교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1984년부터 원효대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용산과 마포를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통근하는 분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효대교는 뭐 교통 분산 역할도 하지만
저는 원효대교 하면 야경이 참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이 원효대교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앞에는 남산타워가 있고 옆에는 육산빌딩이 있어서 야경이 참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밤마다 켜지는 조명과 어우러져서 홍콩 못지않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원효대교는 이 그림 같은 환경과 디자인 때문에 특히 영화 제작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영화 괴물. 이 괴물에서 괴물의 은신처이자 주인공 박강두의 딸 현서의 납치 장소가 바로 이 원효대교였어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 메시지 있죠. 현서, 원효대교, 북단, 빨리. 이것이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그 서울에서 불꽃 축제가 열렸잖아요. 근데 특히 원효대교가 불꽃 명소로도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효대교는 불꽃 축제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원효대교 아래 불꽃 계단이 있습니다. 이 다리 밑에 그늘이 있어서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까지 햇빛을 피하면서 기다리기가 참 좋죠. 이번에 한국팀은 원효대교와 한강철교뿐 아니라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서도 똑같은 불꽃을 동시에 터뜨려서 쌍둥이 불꽃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의도와 마포 일대의 밤하늘을 쌍둥이 불꽃이 수놓으면서 더 많은 시민이 더 멀리서도 이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 교통을 책임지면서 서울 발전과 함께해온 원효대교는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다시 봐도 멋지네요.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4년 10월 23일은 최초의 탈북 귀환포로 조창호 중위가 북한에 영주된 지 4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날입니다. 오. 조창호 중위는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육군으로 자원 입대해서 참전했다가 북한의 포로로 잡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서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날 극적으로 탈출해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가족들과 무려 43년 만에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43년 동안 가족과 생이벽을 하고 북에서 지냈어요. 네. 조창호 중이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이에요. 맞습니다. 첫 탈북 국군 포로 조창호 중위. 처음에 어떻게 이 북한에 붙잡히게 된 걸까요? 네, 조창호 중위는 평양의 부유한 가정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연희대학 교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육군 포병 소위로 참전했는데요.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 전투에서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중공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됐습니다. 이후 남한으로 탈출하려다 발각됐고 반동분자로 찍혀서 지옥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포로 송환 대열에 끼지도 못했고 성흥, 덕천, 함흥, 아오지, 강계 등 안 가본 강제 노역소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생활을 했습니다. 네, 북한 강제 노역소 하면은 뭐 감시라든지 이런 굉장히 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있다 보면은 탈출할 시도도 못할 거고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됐을까요? 하지만 조창호 중위는 하루도 탈출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남한을 갈망했고 차라리 탈출하다 실패해서 총살을 당하더라도 그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빠삐용이었던 거죠. 강제 노역소에서 13년간 노역을 하다가 폐에 먼지가 쌓이는 규폐증을 얻었고 그래서 압록강변의 산간마을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선족 이 씨를 알게 돼요. 1991년 여름에 이 씨가 조중위를 찾아와서 한중 수교가 시작돼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중위는 남한에 가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자신이 남쪽에 편지를 전해줄 테니 한번 써봐라. 라고 했고 조중위는 북한에서의 지난 생활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40년 동안 품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꾹꾹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야, 그 편지를 쓰면서도 이게 정말 닿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겠고 그리고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그걸 어디로 보냈을까요? 네, 그 편지를 이 씨가 받아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한국 가족들의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중위가 누나 조창숙 씨가 성신여고 교사로 재직했다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성신여대로 보냈어요.
성신여고, 성신여대 이름은 같지만 다르잖아요. 네. 1992년에 이 편지가 성신여대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 조창숙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발신지도 모호한 중국 어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신여대 교직원 최성규 씨가 쓰레기통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중국 우표가 붙어 있는 이 희한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국군 포로의 절절한 사연에 사명감이 생긴 이 최성규 씨가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고 학교와 관련된 행정기관들의 전화를 돌렸고 열흘 만에 마침내 누나 조창숙 씨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적이네. 그래서 그 편지가 기적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야, 이 최성규 씨가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그러게. 그렇죠. 네. 발견해서 이렇게 누나에게 보내주고. 어. 근데 조창호 중위는 남한 가족들의 그 생존을 확인했으니 더더욱 남한에 가고 싶었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창호 주위가 북한에서 결혼을 했고 쌍둥이 아들 둘과 딸이 있었어요. 북에 있는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던 조창호 중위는 남한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8월 조창호 중위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편이 없으면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고향에 가고 싶던 마음, 이 간절한 마음에 마침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네, 이 사상 최초로 국군포로 탈출이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완전히 몸도 안 좋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이 진행됐을까요? 먼저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밀항이 최선이었는데요. 조창호 중위가 탔던 배는 발을 다 뻗지 못할 정도의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갑판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고 중풍 걸린 몸으로 배 밑바닥에 쪼그리고 무려 17시간이나 추위를 견딘 끝에 마침내 한국 영해에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날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 배를 눈앞에 두고도 접선을 못했어요. 자, 다음 날 2차 시도 한국에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무려 77시간을 버텼고요. 1994년 10월 23일 새벽 조창호 주위가 들것에 실려서 대한민국 수산청 어업 지도선으로 넘어갔고 그대로 의식을 놓아버립니다. 의식을 찾은 그가 눈을 뜬 곳은 바로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인천이었습니다. 와. 간절히 원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버티면서 극적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을 잃었는데 수산청 어업 지도선이 나타나서 거기에 실려서 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우리 안교부가 처음부터 조창호 중위가 탈북해서 중국을 통해 귀환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뉴스가 필요했던 정부에서 협조에 나섰다는 이런 의혹이 사실은 있어요. 정부는 즉각 조창호 주위 귀환 소식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거창한 환연식을 베풀어줬습니다. 네, 그럼 조창호 중위는 꿈에 그리던 가족과 만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병원에 입원한 조창호 중위는 43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중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조창호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창호 중위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귀환 보고를 하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전사자로 처리되어 있는 자신의 위패를 손수 지우고 중위로 정식 진급하고 다음 날 전역하면서 무려 44년 3개월이라는 긴 군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1월 북한에서 오랜 노역으로 얻은 지병이 악화돼서 7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국립서울현충원에 다시 한번 안장이 됐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북한에서 고초를 겪고도 자유와 가족을 찾아 귀환한 조창호 중위의 의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비극 그리고 간절함이 이뤄낸 기적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2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2014년 10월 27일은 영원한 마왕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 날입니다. 신해철 씨는 록밴드 넥스트의 리더이자 작곡가, 프로듀서, 라디오 DJ로 활동한 다재다능한 천재 뮤지션이었고요.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의료사고로 46세 이른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갔던 정말 그런 네. 뮤지션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습니다. 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신해철 씨를 그리워하잖아요. 맞아요. 신해철 씨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가요계를 그냥 바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 대학가요제 마지막 전설을 알리는 그 무대 있잖아요. 처음 딱 시작할 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 순간 집에 있는 친구들이 저거다! 라고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맞아요. 1988년 12월 24일 제12회 대학가요제는 단 한 팀만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바로 참고번호 16번 서울대표 그룹 사운드 무한궤도였습니다. 무한궤도는 서강대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신해철 씨가 친구들과 함께 결성한 밴드였는데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이 강렬하고 신나는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심사위원, 관객, TV 시청자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저도 그중에 1인이었어요.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조용필 씨는 이 노래가 대상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길고 웅장한 전주,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의 후렴, 신해철 씨의 매력적인 보컬까지 어우러져서 결과는 역시 대상. 이렇게 신해철 씨는 가요계에 화려하게 발을 들였습니다. 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그 특히 도입부 빠바바바바바바 하면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렇죠. 예, 막 전율이 올라와요. 끌어올리는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신나죠. 근데 대학가요제 이후에 신해철 씨의 인기 정말 어마어마했다던데요? 네, 대학가요제 이후에 무한궤도는 곧 해체가 됐고 신해철 씨는 솔로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1990년 1집 앨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와 안녕이 담긴 이 앨범을 발표하면서 단번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특히 미소년 같은 외모와 감성적인 보컬로 여성 팬을 사로잡았어요. 당시 청춘 스타들의 전유물이던 아이스크림 CF를 찍었는데요. 신해철 씨는 역동적인 춤과 노래를 보여주면서 당대 최고의 미녀 스타죠. 김희선 씨와 함께 꽃게 모양 아이스크림 모델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신해철 씨는 정말 원조 아이돌이었어요. 네. 이후에는 정말 자신만의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신해철 씨 솔로 2집은 국내 최초로 컴퓨터로 음악 작업을 한 미디 음반이에요. 신해철 씨는 나에게 쓰는 편지, 재즈 카페 등이 수록된 솔로 2집의 작사, 작곡은 물론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미디 작업을 혼자 해내면서 하이틴 스타 이미지를 깨고 실력파 뮤지션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해서 메탈과 록 발라드는 물론이고 테크노, 국악과 록의 조화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면서 한국 대중음악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해철 씨는 또 토론 프로그램에도 자주 보일 만큼 그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네, 신해철 씨는 사회를 뜻하는 소사이어티와 연예인을 가리키는 엔터테이너를 합쳐 만든 신조어죠. 소셜테이너의 원조로도 꼽히는데요. 토론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해서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밝히면서 독설 논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티팬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가수로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바뀔 수도 없고 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왜 뛰어드냐고 하지만 저는 때로는 지는 싸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멋졌던 신해철 씨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죠. 네, 2014년 10월 17일 갑작스런 보통을 호소하면서 한 병원에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바로 퇴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축소 수술을 신해철 씨와 가족 동의 없이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죠. 신해철 씨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지만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서 후속 조치를 하지를 않았어요. 신해철 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증세를 보이다 혼수 상태에 빠졌고 27일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가요계는 물론이고 팬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연결식에서 화장을 앞에 둔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면서 이승철, 윤종신, 싸이 등 동료 음악인들이 나섰고 유족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국과수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집도일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끝에 경찰은 의료 과실을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집도의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가요계의 영원한 마왕 신해철,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일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을 되면은요, 이거 참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가을은 전어. 전어? 전어 아니면 대하? 저기 네, 이제 대학. 대하. 대략적인데. 바로 제철 대하 때문에 가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제철 대하가요, 굉장히 살집이 쫀득쫀득하면서도 단맛도 많고 탱글탱글하고 그 씹히는 식감 때문에 너무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철 대하 요리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준비한 요리는 바로 대하탕인데요. 오늘 조금 날씨가 좀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나오는데 아주 오싹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 아주 뜨끈뜨끈한 이 대하탕으로 정말 감칠맛 있게 아주 얼큰하면서도 개운하게 잡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메뉴는요. 우리가 밥도둑 그러면 간장게장을 들잖아요. 네. 근데 요거 잡수시면은 밥도둑이 2위로 밀려납니다. 바로 대하 간장조림인데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 대하가요, 속살에 간이 싹 배이면서도 주변에 있는 양송이버섯과 같이 합이되면은요, 정말 맛있는 밥도둑이 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아주 맛있는 제철 대하 메뉴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가을 하면은 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하 때문에 가을을 기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살이 지금 한참 오를 때란 말이죠. 이 네. 살이 통통한 대하가 우리 보은쌤을 만났다. 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대하냐 흰다리 새우냐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수산시장 가면 막 펄떡펄떡 뛰는 막 대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대하는 성질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잡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막 팔팔팔 뛰고 있다 그건 거의 다 흰다리 새우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느 게 대하고 어느 게 흰다리 새우일까요? 이렇게 봐서 붉은 빛이 좀 도는 게 대하인가? 야, 이거 다리 색은 다 비슷한데. 반대인가? 그렇죠? 비슷하죠. 제가 오늘 자세하게 대하냐 흰다리 새우냐 아주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대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요 수염이요 길어. 자기 몸통보다 2~3배가 길어요. 아.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뿔 있죠. 네. 이 뿔이 이 코끝보다 길어요. 그리고 요 다리 보시면 다리가 주황색이에요. 네네. 그렇죠? 다리가. 그다음에 끝에 보면은요 약간 붉은 빛이 나죠. 네네.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대하입니다. 이제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반면에 흰다리 새우는 보세요. 자기 몸통보다 수염이 짧아요. 아. 수염이 짧아요. 몸통보다 수염이 확실히 짧죠. 그다음에 코보다 뿔이 짧아요. 아. 뿔이. 자, 그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여기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약간 흰빛이 돌아요. 그래서 흰다리 새우. 흰다리.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요게 약간 붉은 기운이 돌잖아요. 꼬리가. 그래서 요게 바로 흰다리 새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잡수실 때는 대하다, 흰다리 새우다. 뭐 물론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하가 살짝 단맛이 더 있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흰다리 새우라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잡수시면 돼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대하철이니까 대하만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자, 그랬으면 이제 대하 손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손질은 어떻게 하느냐? 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볼을 하나 준비를 하고 이 대하를 손질하는데 이 대하의 앞쪽에 이 뿌리 부분이 좀 입안을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잘라내시고요. 그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조금 잘라서 조금 짤뚝짤뚝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튀김을 한다 그러면 요 물샘 요거는 잘라내셔야 되는데 저희는 오늘 튀김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보면 등껍질. 네, 등껍질 번째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네. 그러면 꼬치로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쏙 빼면 요게 바로 내장이에요. 네, 이거 빼줘야죠. 예, 요거 내장이 벌써 빼져 있네요. 예. 요 내장이 약간 쌉쌀한 맛을 내기 때문에 요걸 좀 빼주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굵은 소금.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 넣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레몬을 2개 정도 준비를 합니다. 레몬을. 그러면 비린 맛이 하나도 없겠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아, 제가 이제껏 대한 줄 알고 먹었던 모든 건 흰다리 그러니까. 새우였나 봐요. 근데 흰다리 흰다리 새우가 좀 싸요? 네, 조금 더 싸요. 아 그러면은 뭐 아마 제가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요 대하를 샀는데요. 네. 10마리에 2만 원. 10마리 2만 원. 네. 그럼 흰다리 새우는 흰다리 새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싸서 싸요. 12마리에 2만 원 아닌가? 아, 그 정도 몇 마리 더 줄 것 같은데 흰다리 새우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건지세요. 아 가볍게 그냥 헹구는 정도로. 네, 가볍게 헹군 정도로 건져주세요. 네. 굵은 소금 풀었고 그리고 레몬, 레몬. 레몬즙 2개 정도. 제가 넣고. 레몬즙을 한 이유는요. 레몬이 아무래도 약간의 새콤한 그 신맛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맛있어요. 하는구나. 그리고 비린 맛도 없애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으면 이제 불을 이제 활짝 이제 켭니다. 불을. 제가 왜 불을 켜는지 이유를 아세요? 잘 모르겠죠. 새우를 한번 볶으시나? 볶아야 되지 않아요? 왜 아닌가? 볶을까요? 이거는 왠지- 퀴즈를 조금 많이 내는데. 새우의 고소함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어머, 50% 맞췄어요. 어머. 많이 늘었죠, 저. 이야. 자,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한번 구워주시면은요, 새우 껍질에 있는 그 맛있는 맛이 훨씬 더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새우가 굉장히 탱글탱글해서 국물이 굉장히 구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번 구워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구우면은 살집까지 다 구워지니까 네. 살짝만 구워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앞뒤로만. 기름은 안 쳐요, 절대로. 네. 기름 치지 마세요. 아, 기름치면 나중에 탕 끓였을 때 기름 둥둥 뜰 것 아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우면 탕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굽자마자 먹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한번 구운 다음에 국을 끓여야 국 맛이 훨씬 더 진하고 맛있어요. 요거는 아마 주부님들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저거 제가 몰랐네.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저 구워서 그냥 먹지 저걸. 아니, 벌써 이 향이. 자, 오늘은 국물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 살짝만 구우면 되니까 요거 이제 불을 꺼놔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국 끓이려면 이 안에 뭐 들어가요? 양념. 예. 채소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특별히 콩나물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대하의 아주 깊은 맛을 콩나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확 잡아주기 때문에 아.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하탕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대하가 굉장히 구수한 맛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고버섯을 하나 넣을 거예요. 표고버섯 이렇게 썰어서 만약에 갓 부분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포 한번 떠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물이 훨씬 더 진해져요. 이것도 바로 콩나물 위에다 바로 이렇게 얹어주세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쫙 자르고. 얹어주세요. 네. 야, 근데 이 정말 대하 향이 막 너무 먹고 싶게 만드는 그 향이 지금 막 펄펄 나네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맛있는 채소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양파예요. 양파? 아. 양파도 이따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넣고, 자, 제가 예전에 콩나물 끓일 때 이거를 넣으면은 콩나물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나중에 가늘어집니다 했었어요. 그렇죠? 아,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였죠? 소금이잖아요. 아, 소금. 어머님들이 그냥 습관처럼 콩나물 넣으면 소금 하나 이렇게 넣고 그냥 끓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물만 넣으세요.
바로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네.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레시피상에는 16컵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16컵은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처럼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아하. 그런 분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한 12컵 정도 넣다 그러면 우리 철규 씨처럼 국물 안 먹고 건더기만 건져서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놀랐어요. 그래서 12컵에서 16컵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국물까지 다 넣었어요. 아, 또 그냥 물이 아니고 다시마 다시마 우린물입니다. 우린물까지. 그렇죠. 완전히 오늘은요 감칠맛이 폭발해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뚜껑을 이제 덮어요. 뚜껑을 덮어서 아, 새우는 아직 안 들어갔죠? 네, 선생님? 새우 안 들어갔죠. 네. 이제 불 위에 올려야 되겠죠. 네. 불 위에 올려서 끓여요. 어느 정도 끓이느냐? 센 불에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요. 아, 3분에서 4분 정도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보시면 국물이 보세요. 굉장히 진하게 요것만 해도 맛있어요. 네. 표고버섯 넣고 양파 넣고 콩나물 넣었으니까 요것만 해도 소금만 탁 쳐서 먹어도 아주 맛있지만 오늘은 주인공이 뭐예요? 바로 대하예요. 대하잖아요. 이제부터 대하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콩나물이 아직 넣으세요? 살아있네요. 그럼요. 네. 제가 소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삼투압 때문에 콩나물이 얇아지는데 그러니까요. 소금을 안 넣고 그냥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하를 바로 넣어주세요. 아, 그래서 콩나물이 좀 질기고 얇아지고 그랬구나. 얇은데 질기고, 그죠? 맞아요. 네. 야. 이거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요. 향이 진짜 버티기가 괴로울 만큼 향이 좋아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넣어요. 와. 자, 넣었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양념을 하냐 하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국양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고춧가루 좀 넣을게요. 고춧가루. 그렇죠. 붉은 빛이 좀 나야 되니까. 네. 고춧가루는 한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으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이에요. 그래야 감칠맛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 맛술 좀 넣었어요. 아, 뭐 대하니까. 맛술 싫어요 하시는 분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늘을 넣는데 찐마늘.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오,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한 2큰술? 네, 2큰술, 듬뿍 2큰술 정도 우와. 넣어주세요. 이게 마늘을 많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마늘의 알싸한 단맛이 대하의 맛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파 넣어요. 그다음에 고추도 좀 넣어줘야 되겠죠? 네. 붉은 고추 넣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내고요. 네네. 청양고추. 그다음에 좀 청양고추 좀 넣을까요? 네. 네, 네. 청양고추도 좀 넣을게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아, 국물이. 어제 회식이 있었어가지고. 그럼 최고인데요? 거기다가 오늘 네. 날씨까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 네. 지금 설레요, 설레. 네. 근데 이렇게 끓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대하가 해산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좀 생기겠죠. 거품을 말끔하게 좀 걷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근데 거품을 거두면 선생님 양념이 뭐 좀 덜해진다, 뭐 빠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렇진 않은가 그렇진 봐요. 않고요. 이 거품이 사실 살짝 텁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걷는 거예요. 네, 우리는 카더라 뉴스에 참 많이 속고 맞아요. 뭐 건지면 양념이 좀 줄어서 뭐 저- 싱거워진다. 뭐 저도 저희- 그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아니군요. 절대로 싱거워지진 않고요. 아. 자, 근데 제가요 유일하게 제가 행복한 아침 하면서요 단 한 번도 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왜 맞아요. 간을 본 적이 없냐면 뭐 한 3-4번씩 하고 나오니까 간 안 봐도 정확하니까 제가 안 봤거든요. 네네. 근데 대하탕은 좀 달라요. 어. 왜냐하면 대하의 맛 때문에 간을 봐야 돼요. 아. 대하의 맛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간을 좀 보겠습니다. 진짜 간 보시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 최초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달아요. 달아요. 자, 이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 간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소금 간을 한 큰술 정도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큰술. 소금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지금. 네. 이 한 큰술은요, 우리가 계량 스푼으로 했을 때 한 큰술이고요. 그 다음에 밥 숟가락으로 했을 때 듬뿍 한 큰술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하가 충분히 단맛이 나기 때문에.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어요. 와, 맛있겠다.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그 철규 씨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네네. 뭘 해야 되냐면요, 요걸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국을 뜰 거예요. 네. 제가 혹시 대하를 껍질을 벗겨 드실까봐 장갑을 좀 드렸어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까지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이 버섯까지 보이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저 대하가 진짜 통통하니 너무 맛있죠. 자, 요거 아직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네네. 제가 철규 씨가 손을 안 닦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 시키고 있어. 왜냐하면 장갑 끼고 쑥갓을 조금 뜯으세요 해야 되는데. 네네네. 장갑 그냥 가져올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아,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겠네요. 대하가 다 우량아들만 데리고 어. 왔어요. 통통해요, 진짜. 통통해가지고 그냥. 제철이니까. 완전 크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 좀 맛있겠네. 넣을게요. 아유 얘네들. 대하가 좀 들어감에 굴 나옴에 막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럼 그 이제 계절상으로. 계절이 바뀐 거예요. 네. 아.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부터 여기다 뭘 하냐면 쑥갓을요. 뚝, 뚝. 올려주는 거. 네. 왜냐하면 쑥갓은 줬다가 하면은 쑥갓이 사그러드니까 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쑥갓의 향을 딱 느끼시면서 대하를 잡수셔야 아주 맛있는 대하탕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아. 자, 요거 다 됐습니다. 어머 비주얼도. 와, 맛있겠다.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저희 지금 장갑 다 끼고 어머 벌써. 네, 대하 수술 준비 끝났습니다. 네. 야, 이거 향 한번 먼저. 와. 진짜 이게 지금 방송 시작하고부터 끓이신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얼마 안 됐네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빨리 할 수 있구나. 아유, 국물 좋다. 와. 아니 그렇게 오래 끓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그렇죠.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대하가 대하 향이 이 국물에 그냥 고스란히 뱄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약간의 국물 맛이 달잖아요. 네. 근데 그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대하의 단맛이에요. 와. 야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칠맛이 진짜 폭발합니다. 네. 이 안에서 와 이 대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감칠맛이 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나는 거기다가 버섯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근데 대하 이거 까서 먹어야죠. 야 이게 진짜 아 맛있다. 어유, 어쩜 이렇게 살이 탱글탱글하지? 와. 그 수산시장에서 바로 사갖고 온 거거든요. 야 이거 이거 좀 꺼내둬야 될 것 같아. 어우 안 왜 이렇게 뜨거우세요? 안 뜨거우세요? 전 지금 뜨거울까봐. 뜨거워요. 뜨거워 죽겠어. 와 이거 너무 뜨거운데? 와 그래도 참고 이거 까서 맛을 봐야죠. 와, 어우, 아 뜨거. 또. 어우. 아 뜨거. 진짜 맛있죠? 자, 이제 드실 동안 네. 제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네. 다음 거 대하 네네. 간장조림 할게요. 네. 이 대하 간장조림 잡수시면은요, 나 간장게장 생각 안 나요. 난 대하로 간장조림 먹을래요. 아마 하실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시죠? 네. 네, 그럼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하 준비를 했는데 이 대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쪽에 있는 뿔 다 제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 밑에 쪽에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만약에 요게 좀 길다, 다리가. 그럼 요것도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쪽에 아이들이 있어서 좀 먹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뾰족한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등 쪽에 두 번째 마디에서 제가 못 뺐어요.
아까 내장. 내장 뺐잖아요. 네. 내장을 뺐으면 그 두 번째 마디를 이렇게 갈라주세요. 칼로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갈라주시냐면 이렇게 갈라야 이 안에 간이 쏙 빼요. 그렇죠? 간이 쏙 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에다가 조금 헹궈 주시는데요. 물에다가 헹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몬도 넣고 소금도 넣고 해서 네. 헹궈 주세요. 헹궈 주세요. 요것도. 아니 진짜 그 대하 뭐 이런 뭐 비린내 전혀 없고요. 지금 먹어보니까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살이 단단하면서 탱글탱글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린 맛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싱그러운 레몬 맛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조림에는 또 이게 또 금상첨화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요거까지 준비를 했어요. 야. 야 대하가 진짜 살이 통하게 올랐네요. 네. 자, 대하가 조금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흰다리 새우 쓰셔도 괜찮아요. 네. 맛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그랬으면 제가 이제 요거 가위로 다 이제 조절을 했으면 요거 이제 물기만 이렇게 털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물기를 털었어요. 자, 그랬으면 이 간장조림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양송이 버섯을 준비를 했어요. 양송이 버섯을 이렇게 반씩 잘라주세요. 너무 반을 더 자르잖아요. 4등분으로. 그럼 바싹 쫄아들어서 먹을 게 없어 보여요. 딱 2등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양송이 버섯 하면은 아유 여기 겉껍질 다 벗겨야 되나요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약간 소금 넣고 살살살 버무려서 닦아주시면 요거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딱 이렇게 2등분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가장 맛있는 채소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양송이 버섯 크기처럼 너무 크게 하면은 또 돌아다니니까 조금만 작게 한 사방 한 2cm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파 송송송송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고추. 홍고추, 청고추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여기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오, 여기부터. 대하를요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켜요.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것도 또 아마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 방법인데 이건 제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대하나 흰다리 새우를 준비했는데 약간 비린 맛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두고 먹었을 때 냉동실에 넣었다가 뺐는데 약간 비린 맛이 난다 이럴 때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하나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요렇게 지금 불을 세게 했죠. 그리고 대하 넣었죠. 여기에다가 요거 뭔지 아세요? 바로 청주예요. 청주를 끓여요, 한번. 청주 반컵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네. 그랬으면 청주에서 나오는 알코올 성분이 대하가 끓이면서 대하에 있는 비린 맛을 갖고 쫙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볶아 볼게요. 네. 센 불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살집이 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댁에서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대파, 고추 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끓이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좀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여기다가 뭘 넣느냐? 바로 양념장을 넣어요. 양념장 넣을게요. 간장. 진간장이죠. 네, 진간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바로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이 네, 들어가요. 고추장이 들어가요. 고춧가루보다. 오. 그러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을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진 생강이 조금 들어갑니다. 다진 생강.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다진 생강은.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줘요. 섞을 때 우리가 뭘 넣느냐? 바로 양파.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거 있었죠. 요거 버섯. 버섯.
요거 버무려 주세요. 대하랑 탕에도 그렇고 버섯이랑 양파가 되게 잘 어울리나 봐요. 네, 엄청 잘 어울려요. 이거 굉장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준비한 대파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붉은 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고 버무려요. 요거 이제 졸이기만 하면 돼요. 네. 얼마나 졸이느냐 지금부터 딱 5분에서 한 6분 정도만 졸이면 돼요. 네. 자,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졸인 게 딱 나타났어요. 제가 미리 졸여놨어요. 이렇게 다 됐거든요. 여기에다 우리가 뭘 넣느냐? 요것만 하나 넣으면 돼요. 통깨. 간단하네요. 이거 너무 맛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간장게장보다 1등으로 등극하는 바로 밥도둑 1인자 만들어집니다. 네네. 요거 제가 넣어드릴게요.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이거는요 껍질, 그다음에 새우 머리, 워낙 새우 대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새우 머리, 꼬랑지까지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버섯까지 이렇게. 탕도 이렇게 맛있는데. 야,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버섯이 사계절의 제철 음식이 참 정말 맞아요. 맛있어요. 제일 맛있죠. 버섯이 맛있겠다. 버섯이. 그게 보약이고. 네. 야, 근데 저희가 오늘 정말 이 대하에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네요. 아. 너무 맛있어서. 아무리 뜨거워도 깔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껍질까지 말고 바로 잡수세요. 껍질 까지 말고. 네, 바로 잡수세요. 다리만 떼고 바로. 그럼요. 아, 아니, 오. 다리도 뗄 필요 없고요. 이거 그래요? 굉장히 오.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젓가락으로 바로 해도 되겠네요. 네. 와. 이 양념 이게 고추장이 맛있죠? 들어가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적절한 고추장과 그다음에 적절한 간장의 비율이 대하를 아주 양념에 쫙 달라붙게 해서 엄청 맛있죠. 야, 그리고 송이버섯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고요. 이거 칼집 넣어서 안에까지 그러니까. 간이 쏙 배어 있어요. 살 안에. 그럼 고추장 잘 들어간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버섯도 한번 먹어볼까요? 소스도 너무 맛있고. 버섯도 한번 잡숴보세요. 확실히 또 다른 맛이네. 버섯에도 이렇게 간이 딱 배가지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파스타 좋아하시면은요, 파스타 살짝 올리브 오일에 한번 삶은 다음에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요거랑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아, 그러겠네요.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네. 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조금 간단하게 가을을 나타내는 요거 정말 가을에는 요거 꼭 드셔야 되는데 바로 북어 준비했습니다. 북어 가지고 다양한 메뉴 2가지 갖고 오겠습니다. 네, 가을에 꼭 먹어야 할 대하 너무 맛있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가을에 먹어야 할 북어.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네, 오늘 날씨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목도리와 장갑까지 등장했는데요. 거리 풍경만 보면 벌써 초겨울이 연상됩니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현재 서울 7.4도로 대부분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설악산과 대관령은 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에 서리가 예상되고요.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산행 떠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시야가 더 답답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19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를 텐데요. 기온 변화가 심해서 노약자분들은 보온에 더 힘써야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 쌀쌀해지는데 역시 뜨끈한 국물이 좋네. 정말 좋네요. 근데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철 음식은 뭐 보약과도 같거든요. 저희가 레시피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요. 그 레시피 보시고 꼭 한번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